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대한민국 6번째 대붕괴 3 농업 식량안보 붕괴. 이대로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은 머지않아서 농업이 붕괴되고 따라서 식량 안보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흔히 지방소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방이란 말은 사실은 많이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에요. 서울도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을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란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사람, 시골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교수도 지방대학 교수, 대학도 지방대학, 가장 모독적인 말이 지잡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격 모독을 하는 이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 약자들을 짓밟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옳지 않으니까 우선 여기서는 정확하게 우선 농촌이 소멸하는 겁니다. 대부분 농촌, 어촌도 포함됩니다. 농어촌이 소멸한다. 지금 가는 추세로 가면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촌이 소멸하면은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도 당연히 농사를 더 이상 안 짓겠죠. 그런 농가가 소멸되고 따라서 농업도 붕괴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를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지켜내는 거는 쌀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쌀 작업도 머지않아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도 붕괴가 되는데 이 식량 안보의 붕괴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식량과 관련한 위험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식량 안보에 덫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촌 소멸. 인구가 소멸하는데요. 이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왼쪽 위에 게 2000년도 겁니다. 그때는 위험 지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 가서 위험 지역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아직 고위험 지역. 그러니까 고위험 지역이라는 게 65세 이상 노인 분의 20대 30대 여성의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0.2가 이하라는 거는 20, 30대 어떤 지역이 20, 30대 여성의 수보다 노인이 5배 이상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는 거의 노인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2010년에는 그래도 위험 지역에 진입한
곳은 좀 있지만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위험 지역은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가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주로 충청도도 일부 해가지고 빨간색의 고위험 지역이 생기죠. 근데 이게 2022년 3월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소멸위험 자치단체 수가 2000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2015년에는 고위험 지역이 3개 나옵니다. 시군구 중에 전국에 시군구가 228개 있는데 그 중에 3개 나옵니다. 근데 불과 5년 후에 그게 22개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불과 2년 후에 그 2배로나 됩니다. 4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228개 중에서 위험한 곳, 아주 고위험 지역과 위험 지역, 이걸 합해가지고 113개, 반입니다. 반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2022년 3월에는 고위험 지역이 45개였는데 8월 달에 보니까요, 그게 또 3개 증가했어요. 그럼 48개가 됐어요. 불과 5달 만에 3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멸 고위험 지역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그 경상북도 상주시 한 군데 빼고는 전부 군입니다. 군. 그러니까 시 1개, 군이 4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머지않아서 소멸될 지역, 인구가 소멸될 지역이다. 머지않았다는 건 대체로 어느 정도냐? 30년 정도. 이런 걸 도별로 좀 볼 것 같으면은 고위험 기초 지자체가 이렇게 쭉 강원도는 11개 중에 2개, 군이 그죠? 군 지역은 거의 다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11개 군 중에 2개, 충청북도는 8개 중에 4개, 충청남도는 7개 중에 5개. 이게 그냥 위험지역이 아니고 고위험지역.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요, 8개 중에 7개. 1개 빼놓고는 다 고위험지역입니다. 전라남도는 17개 중에 11개. 경상도는 군이 13개인데 그 중에 9개. 그 다음에 시가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 경상남도는 10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이 어떠냐? 지역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군이 군에 산다고 그러지만은 다 마을 단위로 살고 있죠. 시골은 마을 단위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을 그냥 리라 그러죠. 리. 행정리입니다. 그래서 경북 군위군 화번리를 볼 것 같으면요, 75세 이상이 98%, 95%예요.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 그 다음에 58세가 가장 젊대요. 자, 그러면은 시군구 중에 한 반 넘어 이미 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갔잖아, 그죠? 고위험 지역으로 갔는데 그걸 읍면 시군에 있는 읍면 단위로 볼 것 같으면은 시군보다 뭐 엄청나게 더 심각하죠. 시군의 읍면은 거의 고위험 지역이다. 그러니까 시도 그죠? 읍하고 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요 2022년 3월 현재죠. 전국 읍면동의 소멸 위험 지수인데 그 제일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게 고위험 지역으로 0에서 0.2죠. 그죠? 이 0에서 0.2가 전부 빨갛게 돼 있잖아. 지도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얘기. 그 다음에 충청남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는 전라도나 경상도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 왜? 서울에서 가깝거든요. 경부부터 하면 가깝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군의 행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소멸 고위험 리가 전체적으로 77.1%예요. 그러니까 리가 그 말하자면 마을이 농촌 마을이 거의 다가 고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가 쭉 나와 있죠. 당진시도 예외가 아니에요. 71.6, 서산시 74.1, 태안군 77.0 이런 식으로 쭉 뭐 서천군은 88.6, 천안도 40.8%입니다. 이런 정도로 그 상당히 어떤 그 규모가 있는 도시가 아니면은 거의 다 70%는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사라지면은 면이 사라지고 면이 사라지면 또 읍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서요. 이미 노인이 50%가 넘은 지역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단들입니다. 전부 거의 다 면이죠. 면 단위는 그러니까 한계 지역 노인의 비율이 50%가 넘는 곳. 그 다음 출산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곳. 이런 곳이 막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중에 그죠? 이게 2018년, 2019년인가 18년인데 이때예요. 그 행정구역에서 그 읍면동 중에서 11월 현재까지 출생아가 한 곳도 없는 지역, 출생아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는 지역을 쭉 리스트를 해놔놓은 겁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전혀 안 태어나는 면들이 이렇게 많아요. 면들이. 아니 강화군의 서도면도 서울에 가까운데도 출생아가 없어요. 심지어 부산에도 중구 남포동에는 출생아가 없어요. 서울에도 강동구 둔촌 제1동에 이런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농촌의 인구 소멸은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을이 없어지고 리라는 행정구역이죠. 그죠? 없어지고 면이 없어지고 업이 없어지고 군이 없어지고 시가 없어지고 도도 뭐 인구 소멸로 가고 있다. 그래서 2040년쯤 되면은 대부분 농촌은 읍면 지역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소멸할 거다. 몇백 명, 몇천 명 사는 걸, 이 읍면에 몇백 명 사는 걸 그걸 이 인구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지역은 거의 모든 것이 빈집, 그 다음에 이 농지, 산지, 도로 이런 게 전부 폐허가 될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도 포함해가지고 관공서까지. 그래 되는데 농가가 거기서 농사 짓잡고 거기서 버티고 살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하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죠? 우선 이 농업인 감소가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자, 2005년도에 농업 인구가 농사 짓는 인구가 농가 인구가 343만 4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0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231만 7천입니다. 15년 사이에요. 인구가 농가 인구가 32.5%가 감소했습니다. 얼마 가겠어요? 그런데요, 2017년도에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권역별 고령화율, 노령화 지수를 따져보면요. 면 지역은 고령화율이 28.6%.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312.9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유소년 100명에 노인이 313명이 있다는 겁니다. 노인이 유소년, 그러니까 14세까지, 0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 그보다 3배 많다는 겁니다. 완전 노인 지대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멸이 되어가고 있다. 농가 소멸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농가 소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20, 30대 여성이 급감하는 겁니다. 아니, 농촌에 있지를 안 하고 전부 도시로 나가요. 또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서울로 가겠죠.
그래서 2010년에는 그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의 농가의 소멸 위험 지수가 0.20이었어요. 말하자면은 20, 30대 여성보다가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5배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차츰차츰 더 많아져 가지고 2017년에는 불과 7년 사이에 그 20, 30대 여성보다 노인이 9배 많은 겁니다. 거의 곱이 돼버렸죠. 또 이것도 지역별로도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전라남도, 경상북도 여긴 굉장히 위험합니다. 0.12, 0.15 이래 돼요. 그 0.12에서 2010년도에서 0.12에서 전라남도 경우에 2017년도에 0.08명, 경상북도는 0.15명에서 0.07명이 더 떨어졌네. 경상남도도 0.18명에서 0.09명. 아니 20, 30대 여성보다가 65세 노인이 10배 이상 많은 겁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그래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농가 인구를 보니까 20, 30대 여성이 11만 1600여 명인데 62세 이상 노인은 103만 명이에요. 103만 명. 9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7년 만에 요래됐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7, 8년 후가 되면은 거의 0에 수렴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0이 안 되겠지만은 0에 거의 수렴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이 출산을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025년 되면은 출산이 스톱이다. 농촌 지역은. 그래 되면은 지금 있잖아요. 그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60대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요. 그 나이가 60이라 하더라도 80 이후에는 농사 짓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20년 후에는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20년 후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무슨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은 지금의 농가를 거의 다 소멸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피할 수 없는 농업 붕괴. 요즘 이 유튜브에도 그렇고 또 연구된 것도 좀 제가 봤는데 스마트팜이나 식물공장 이런 걸 열심히 소개하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어떤 그 농업 인구가 이렇게 막 줄어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요. 스마트팜이나 식물공장이라는 게요. 이 곡물 생산이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채소나 과일 중에서도 좀 사과 같은 그런 큰 나무가 아닌 어떤 작은 나무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그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말하자면 식량 문제의 핵심 뭡니까? 곡물 아닙니까? 곡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쌀과 밀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사료로 치겠더만 사료까지 합하면 옥수수, 콩, 밀 이런 건데 이런 거 생산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농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나라 지형이요. 이 소농, 그러니까 그 가족 단위의 노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구릉지가 많고 또 논농사라는 거는요. 그 이 조그마한 그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한 마지기 이런 두 마지기 이런 식으로 그 나눠야 물을 그 수평되게 좀 이 가둘 수가 있거든. 그 적절하게 물을 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농이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농업이 붕괴되고 나면은 당연히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식량 안보는 지금 또한 뭐 반쯤 붕괴되어 있다. 그거 보는데 앞으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한국 농업과 식량 안보의 현실, 이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곡물 자급률입니다. 사람 곡물 먹고 자라거든요. 살거든요. 육류도 과수도 또 채소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기본은 이 곡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곡물 자급률이요 OECD 완전 꼴찌예요. 완전 꼴찌.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302.8%를 생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곡물의 22.5%밖에 생산을 못해요. 이것도 사실은 2018년까지 지금은 이미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 면적도 중요한데요. 경지 면적은 지금 우리나라가 도저히 식량 안보를 실현할 수 없는 규모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미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지가 감소해 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도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수산물 무역 적자가 뭐 세계 현재는 7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있잖아요. 지원이 대단히 취약하다. 농업 총생산액 대비 농업 보조금 비율이요. 이거 보세요. 노르웨이 52.7%, 스위스, EU, OECD 평균이 11.9%잖아. 그죠? 근데 미국, 일본보다도 한참 낮은 우리는 5.3%. 그나마도 2017년까지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요. 농업은 늘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력은 지금 세계 10위잖아요. 근데요,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012년에 21위였는데 2015년에 26위로, 그 다음에요, 2021년에는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 32위로 떨어집니다. 왜?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21위였던 것이 9년 후인 2021년에는 32위로 11계단이나 밀려났다. 최근 20년간 중요 자금률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는 통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편법을 해가지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낸 데는 한국인들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기는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 이 얘기죠. 그래서요, 국가가 공공연하게 사기를 쳐요.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식량 자금률이라는 것도 이게 여기 45.2%로 돼 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이거 수는 엉터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곡물 자금률은 20% 이하로 이미 떨어졌다. 육류도 뭐 한 60% 정도로 떨어졌다. 그래서 딴 나라들의 곡물 자금률을 쭉 보니까 보세요. 캐나다는 160에서 192로 오히려 올랐고 2000년도에서 2020년 20년 사이에, 미국은 조금 내렸지만 그대로 뭐 여하튼 현상 유지하고, 중국도 현상 유지하고, 근데 일본은 뭐 작지만 조금 올랐죠. 근데요, 일본보다 앞서던 한국,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곡물 자금률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8% 떨어지고 있어요. 2020년에. 그래서 이 곡물 자금률을 볼 것 같으면은, 한국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걸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쭉 보세요. 보는데 호주,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나라는 뭐 원래 좋은 나라들이지만 세계 평균이 102.5%잖아요. 식량 안보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97.5%고요. 일본도 형편없었는데, 근데 요즘 근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보세요. 1956년에 92.1%였는데 2020년에 20.2%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 내 세계에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도 보면요, 그 곡물들을 보면요, 쌀은 92.1%, 콩은 26.7%, 옥수수는 3.5%입니다. 밀은 0.7%입니다. 옥수수와 밀은 거의 전량 수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쌀 하나
겨우 자립하는, 자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죠. 육류 작업률도요, 상당히 낮아요. 소를 볼 것 같으면은 작업률이 2018년도에 36.4%입니다. 돼지는 66.9%, 닭은 78.7%, 오리는 뭐 제법 돼요. 94.9%. 그래서 전체적으로 64.2%다. 자, 그런데요, 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국가 안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뭘까? 이게요, 안보의 본질이 달라요. 식량 안보는 굶으면 다 죽죠.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에너지 안보는 좀 춥게 살 수 있어요.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생활의 문제예요. 국가 안보는 나라가 바뀌어도 살 수 있어요.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하고 1차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 식량 안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는 그렇게 떠들면서 식량 안보에는 거의 관심이 없기, 오히려 식량 안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오히려 쇼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식량 안보를 방기한 나라가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정권의 식량 안보 의지가 전무합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게 이 경지 면적이 보세요. 1975년도에 224만 헥타르였는데 2018년에 159만 6천 헥타르로 확 줄어듭니다. 이 보세요. 어떤 정권도 경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계속해서 내리막이잖아요. 경지를 안 지키면 식량 안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 자립 의지가 전무하다. 그래서요, 뭐 배추가 없다. 그럼 바로 중국에서 수입해요. 마늘이 좀 부족하다. 바로 수입해요. 뭐 모든 품목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재벌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비호를 하면서 농가 이 농업이 좀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품목은 즉각 대량 수입을 해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그런다. 밥상을 위해서, 밥상 물가를 관리해야 되겠다, 우선. 근데요, 그런 식으로 가면요, 식량 안보는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어떤 품목이, 아주 흉년이 들게 되면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과수농사 이런 게요, 한 2, 3년 동안 꼬르박아요.
그러니까 돈 거의 못 벌어요. 그냥 헛고생만 해요. 근데 한 3, 4년에 한 번씩, 3, 4년에 한 번씩 말하자면 그 제값을 받아요. 그때 이제 그 농가에서 돈을 좀 버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그 한 40대, 5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그 농가에서 돈 버는 게 뭐냐면 한 해 값을 그 어떤 품목이 딱 그 대박이 나가지고 이 잘 벌면은 몇 해 동안 그 농가에서 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택도 없어요. 농가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농가의 고수입을요, 국가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하게 말하자면 농민의 적이에요. 한국의 국가는. 왜? 농산물, 밥상물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식량 작업을 위해서는 이런 시기에 있잖아요. 그죠? 시기를 또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수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량 안보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상황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냐? 식량 자급률을 사기를 칩니다. 요건요, 이건 대단히 이 날카로운 지적이고, 아주 정말 경청할 만한 그런 얘기라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조선 이번 달 호, 10월 호에 실린 건데, 특집 식량안보, 한국 식량안보의 현실과 대응방안. 식량 자급률 45%라는 건 허구다. 이철호라는 분이 쓴 건데, 이 양반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나라 지금 살이 좀 보관하고 있는 살이 좀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골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살 생산을 좀 줄일까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 정부예요. 장래를 내다보질 않아요. 중국은요, 1년치 양곡을 비축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얼마치 해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로 내려앉았다. 이 말은 만약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 제재 등의 상황이 발생, 한국이 봉쇄되어 외국의 화물선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개월 이내에 국민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끔찍하죠? 섬뜩하죠? 곡물은 우리가 먹는 밥, 국수, 빵, 과자 등 주식을 만드는 재료이며 고기나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사료의 원료이다. 우리나라는 축산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우선 슈퍼의 식품이 동이 날 것이고, 그죠? 그렇겠죠? 가축을 도살하여 사료 곡물을 식용으로 전환해야 된다. 가축 도살해 먹어야 되죠. 아니, 먹어야 사는데. 그 다음에 가축이 먹던 것도 인간이 그걸 먹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기간이 한국인이 이 자체적으로 외부의 그 도움이 없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2, 3개월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3, 4개월이 경과하면 전쟁에서 승패가 나기 이전에 기아 문제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끔찍하죠. 우크라이나는 수천만 톤의 곡물을 유럽과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곡창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기전의 발생에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우, 예리한 지적 같아요. 이렇게 엄중한 식량 문제를 우리 사회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다. 우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용곡물 자급률 45% 수준을 식량 자급률로 부풀려 발표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전체 수입 곡물량 1800만 톤인데 에서 사료 곡물 수입량이 1200만 톤이랍니다. 요걸 빼버리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먹는 곡식만을 가지고 자급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입한 사료 곡물이 전량 축산물 생산에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가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용 곡물 자급률을 국가 식량 자급률로 둔갑시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식량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게 된다. 식량 자급률 45%는 스위스의 식량 자급률 수준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선진국 수준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곡물 자급률을 식량 자급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식량 자급률이 높았으나 지난 10년 사이 일본보다 식량 자급률이 9%나 낮고 전체 식량 자급률이 5% 낮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이건 표입니다. 여기 말하자면 클로스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싶은 말, 이건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이지, 정권이 하고 싶은 말이죠. 식량 안보는 큰 문제 없다. 관심 꺼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식량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요, 식량 안보를 가지고 쇼까지 합니다. 뭘 엄청난 일을 하는 척 구호만 요란하게 떠들고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2020년 11월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한 식량 자급률 목표가 당초에 2022년까지 달성하기로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8년 수립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 자급률을 45%까지 높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애초에 2018년도 2월에 발표한
2018, 20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서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약을 하나도 못 지켰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2020 이때 이걸 발표할 때 2022년까지 밀은 9.9%, 콩은 45.2%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 골 때리죠. 이게 전형적인 정권 사기, 정권이 사기를 치는 거죠. 아주 대국민 사기를 치는 거죠. 사람들의 이 망각의 습관을 이용해가지고. 자,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권력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식량 안보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곡물 자급률 20%도 못 지킨다. 이건 확실하다. 이미 20%가 무너졌을 게 확실합니다. (20년도에) 20.2% 그랬고 이미 그 UN 그 통계에서는 19.2%로까지 나와요. 경지 면적이 아주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곡물 자급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보세요. 특히 노는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논이 급감하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쌀 생산도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요. 가격 경쟁력이 게임이 안 돼요. 자영농가, 한국은 이 자영농을 아직 못 벗어났거든요. 소규모 농업. 근데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기업농입니다, 이미. 이 게임이 안 돼요. 그 대량 생산 국가와 가격 경쟁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자, 그 농산물을 말이에요. 저율 관세로 마구잡이 수입하도록 정부가 허용해 놨거든요. 거기다가 밀은 아예 무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율관세 할당량 때문에 곡물 수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낮은 관세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해가지고 국산 식량 작물 농가의 생산 기반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콩과 옥수수는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각각 8배 이상 비싸다. 8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국내 식량 자급률이 10년 동안 56.2%에서 45.8%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엉터리 계산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요. 쌀값은 외국 그 수입품에 비해서 2배 반, 보리는 2.2배, 밀은 2.9배 2019년 경우입니다. 콩은 8.1배, 옥수수는 8.7배.
이런 상황에서 식량 증산, 생산이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농업이 말이죠. 노동의 양이나 질,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닌 말로, 건설 현장에 나가서 하루 일해도요, 웬만하면 요즘 뭐 한 20만원 받습니다. 20만원.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400만원입니다. 1년에 5개월만 해도 2천만원입니다. 농사지가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 버는 거. 그러니까 노동이나 땡볕에 노동하는 것이 힘들어요. 한여름에 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동원 노동을 해야 되고, 한 사람 노동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영농비가 또 요즘은 제법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용노동까지 써야 되거든요. 일꾼까지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계농으로 이제 차차차차 전환되고 있잖아요. 기계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기계를 빌리든지 간에 그 비용이 또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농가 소득은 너무 낮다. 근데 이거 보고 참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됐던데, 23년 동안 농업 소득은 제자리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봅시다. 1994년에 요 까만 선이 그 농업 소득입니다. 농사 지은 것만으로의 소득입니다. 농업 이외 소득이 아니고, 소득으로 1994년에 농가 소득이 1032만 5천 원이었는데 23년 후인 2017년에 1004만 7천 원, 오히려 한 32만 원 줄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임금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아무도 못 올라도 23년이면 한 50%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농민들 정말 열불날 것 같아요. 근데요, 농업 경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제 기계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용노동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재료값이나 이런 것도, 종잣값 이런 것도 올라가고 하니까, 1994년에 502만 천원에서 2017년에 2054만 3천원으로 4배가 뛰었어요. 이래가지고 농가가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버는 돈은요, 이건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농민이 어떻게 버티냐? 경비는 4배나 들어가고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대. 그게 뭐냐면 농업 외 소득이 이제 94년 이후에 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탄다든지 기초연금을 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못 삽니다.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지. 그 이외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뭐 한 가지만 먹고 삽니까? 여러 가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농가 소득도요.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도시 노동자 가구 대비 해가지고 참 이것도 슬픈데요. 2004년도에는 77.6%였어요. 근데 16년 후인 2020년에는 62.2%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격차가 더 심해진 거죠. 농민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겁니다. 요게 2005년도 기사인데 지난해 농가소득 도시의 77%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기사에서는요, 농가소득이 그 도시민 가구의 62.2% 불과하다. 이래 나와요. 엄청나게 줄었죠. 77%에서 62%로. 그걸 X로 비교해 보니까요. 2020년도에 X로 2020년도에 62.2%로 증가했는데 62.2%였는데 도시 근로자 가구, 도시 노동자 가구에 비해서 60% 남짓 버는 겁니다. 근데 그 X를 보면요. 4,502만 9천원. 도시 근로자 평균, 가구의 평균 소득은 7,236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죠. 1,700만원 차이 나. 자, 그런데 통계청이 또 사기를 칩니다. 농가소득을 계산하면서 1인 가구는 빼버리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학자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통계청 농가소득 1인 농가 포함하면 곤두박질 친다. 어떻게 곤두박질 치냐.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2018년도에는 4,207만원, 2019년도에는 4,118만원입니다. 근데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3,404만원이고 또 2019년에는 3,308만원이에요. 2018년에는 803만원이 줄어들고 2019년에는 810만원이 줄어들어요. 이 통계청 정말 한국의 통계청 진짜 통밥청이에요. 통밥청. 응? 통밥만 재고 하여튼 권력이 요구한 대로 하는 모양이에요. 자, 보세요. 농가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농사를 짓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잖아. 그럼 1인 가구는 가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1인 가구는 가구가 아니라고, 가구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횡포죠. 인구조사를 하면서요. 75세 이상은 뭐 제외. 그래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는요, 농촌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죠. 노인의 한 반은 1인 가구 같아요. 1인 가구가요, 이 대부분 농촌에서 1인 가구는 대부분 노인이고 또 나이가 많고, 나이가 특별히 많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를 빼버리는 건 뭐냐 하면은 농촌 현실을 극심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완전 젊은 농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 농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통계 조작 아니고 뭡니까? (1인) 가구 증가는 도시는 청년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농촌 대부분 노인이다. 근데 이걸 싹 빼버리는 겁니다. 자, 이 식량 안보가 앞으로 가속도를 내가지고 더 빠르게 붕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착시 그 식량 안보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착시 이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살이 자급자족 되는 거, 주식인 살이 자급자족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국제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수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정적 수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거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그대로 심각하죠. 자, 우선 식량 안보, 우리나라 식량 안보는요, 쌀 안보가 무너지면은, 쌀의 자급자족이 무너지면은 식량 안보는 끝납니다, 한국. 그렇겠죠? 그 주식이니까. 근데요, 이 쌀은 생산 감소가 필연적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을 수가 없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에서는 만약에 어떤 뭐 비상사태가 온다면은 쌀 수출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은 뭐 한국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겨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쌀 작업 체제가 붕괴된다. 왜 그러냐? 첫째로 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자, 요거 98만 4,140에서 78만 440으로 불과 11년 만에 한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근데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7만 한 6천 헥타르,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8만 한 4천 헥타르, 이 5년 사이에 그래 된 겁니다. 근데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는 한 해 사이에 이 5년 동안 없어진 것의 반쯤 되는 겁니다.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4만 3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논을 다시 만든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논농사를 짓는 경작자가 불언간 지금 또 고령이잖아, 그죠? 거의 노인인데 불언간 은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농사 지을 사람이 있느냐? 농농사 지을 사람은요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러냐? 이따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논농사는요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1헥타르 지어가지고는 한 500만원 밖에 못 번대요. 그러니까 한 7헥타르, 한 2만 평 정도 지어야, 그러니까 7, 5, 35, 한 3,500만원 수입을 오는 거예요. 그래야 가게가 유지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아니 3,500만 2만 평 땅 가진 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득이 낮은 데 가가지고 농사 지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스마트팜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채소류, 과일류 이런 데, 특수작물들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수익성 높은 분야에 가지,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분야는 잘 안 가요. 그러면 고령화된 노인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새로 농사 지을 사람, 아버지 땅을 이어받아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 거의 없죠. 그럼 신규 진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지극히 소수일 겁니다. 예, 보세요. 농가 경영주 연령대에서는 이 농촌말 합니다.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1.9%입니다. 70세 이상이. 말 다 했죠. 60대까지 포함하면은 73.5%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아들들이 같이 농사 짓는 사람, 그걸 승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농업인들의 소망이요, 내 자식은 농사 절대 못 지게 하겠다. 어떻게 도예지 나가가지고 취직해라, 이겁니다. 그건 농민의 거의 모든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꿈이에요. 그 농사 짓는 그 고생은 자기대로 끝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다면 60대가 은퇴한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무리 길어도 20년 잡아요. 20년 이내겠죠.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한 바와 같이 2040년 전에 논농사 지을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사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매우 낮다. 벼농사는 7헥타르 한 2만 평 지어야 기본 생활이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땅이 어디 있나? 그러면 기업이 달라들겠냐? 기업이요, 그 수입 보려고 기업이 농사 짓겠어요? 고작 한 3천만 원 벌려고 기업이 달라들어요. 그 다음에요, 한국은 그 소농체제죠. 그죠? 농가 평균 경지면 규모가 1.5헥타르입니다. 근데 1헥타르에 헥타르 미만이 전체의 한 70% 돼요. 3,000평 미만이. 그 다음에 살농사 1헥타르에 연소득이 한 500만 원 된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 쳐가지고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만 지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 청년들이 뛰어들겠어요? 애국심이 넘쳐난 사람 아니고서는 안 뛰어들 겁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살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나 뛰어들까?
귀농 귀촌 청년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증가하는 건 몇 안 돼요. 요 신문에 보면 지난해가 어느 해인지는 뭐 잘 모르지만 최근입니다. 농가 인구가 7만 4천 명 줄었대요. 이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의 농가 소득 중에서도 농가 중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2021년 자료입니다. 작년 거예요. 평균을 보면요. 농가소득이 4,775만 9천 원입니다. 농가 순소득이 3천만 원 남짓. 농업소득은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4,700만, 4,800만 원 중에 농업소득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득이냐? 농업 외 소득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농가, 아까도 봤잖아요. 그죠? 농수산물 가격이 거의 그대로니까. 이 농업 소득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쭉 가려다 보면은 영농 형태 논벼라는 게 나와 있어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벼농사 짓는 사람은 3,600여만 원 농가소득이, 농가 순소득이 1,700여만 원, 농업소득은 1,200여만 원.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이게 진짜 중요하죠. 농사 짓는데도 그 필요 이 떼는 부분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500만 원 떼고 3,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60만 원입니다. 애들 과외는 시키겠어요. 자, 벼재배 면적이 쭉 줄어오다가 2021년에 작년에 좀 늘었어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0R당 그 생산량을 볼 것 같으면 이건 500, 120 전후 500 대체로 한 500에서 540으로 거의 뭐 흉풍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2021년에 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년까지 보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반등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이 반등은 당연히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작년에 풍년이 워낙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2020년에는 10R당 그 생산량이 483kg이었는데 올해는 2021년에는 530kg인데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자, 살 자급률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건가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2040년도에 가면은 특단의 조치, 예를 들면 쌀농사 지은 사람한테 월급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주고 쌀농사 지는 거 다 뭡니까 수익을 올리고 그래도 그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벼농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은 쌀도 자급률이 50%는 절대로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쌀이 반토막 나버린다. 딴 분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쌀 이외에 그 작물들도 품목들도 자급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어느 분야나 농업인이 노령화되고 계승자가 미미하다. 채소 같은 건 아마 될 거예요. 스마트팜 이런 게 되니까. 그 다음에 경작 면적이 아까도 본 것 같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농업소득이 늘어나지 않죠. 국가에서 하는 게 농업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이 아니고 그 통제하는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국제 가격 경쟁력이 도대체 게임이 안 되죠. 이래 되면은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의 핵심인 곡물 자급률은 내리막을 갈 수밖에 없고, 20% 이하에서 계속해서 내려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10% 이하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식량에 관한 위험 변수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후 변수가 있죠.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여하튼 전쟁과 유사한 국제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피할 수 없는 거는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겠지만은 개발도상국들은 앞으로 2050년까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가 70몇 억이라는데 이게 2050년에는 100억에 육박한다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이래 되면요, 기후 변수 때문에 생산 정산이 가능하겠느냐. 정산되더라도 참 확실한 안전핀이 없잖아.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이건 100% 식량 정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식량 없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당연히 자국민 우선이겠죠. 그래서 수출 금지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 되면 가격이 폭등할 거고, 식량 무기화가 되면서 이게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이대로 가면은 농촌이 소멸하고 농업이 붕괴하고 식량 안보가 붕괴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나 식물 공장으로는 이런 농업 붕괴, 식량 안보 붕괴를 대체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 최악의 곡물
자금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이 이런 식량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은 아득하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존의 문제, 식량 안보는 그 어떤 안보보다 우선해야 될 에너지 안보, 국가 안보보다도 훨씬 우선해야 될 제1의 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